네, 이어서 김기서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슈들이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잠깐 한 4만 달러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존이 구직 광고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결제 수단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아마존의 입장이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게 합당하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은 남습니다만은 사실 이 주식 투자나 뭐 투자라는 게 정답을 찾는 건 아닙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게 투자다, 이렇게 보신다면 사실 그 아마존의 그러한 소식을 듣고 비트코인을 미리 사셨다면은 이익은 좀 보셨을 겁니다. 네. 4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다시 급락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3만 7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올랐던 게 아무래도 조금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 조금 안 되게 다시 하락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알아볼 그러니까 수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들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비트코인 때문에 1억 1천만 달러 이익이 늘어났고 2분기에는 2,300만 달러 이익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말씀하셨지만은 테슬라의 순이익이 10억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 이 비트코인 가격 말고 테슬라 실적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뭔가 걸까요? 하면은 탄소 배출권. 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테슬라가 이익을 내는 게 탄소 배출권 때문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탄소 네. 배출권 판매 금액을 순이익하고 비교를 해보면 탄소 배출권 판매 금액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못 팔았다면은 결국 적자 아니었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권 판매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3억 5,400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순이익이 11억 달러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이든 모레든 좀 자세히 분석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순이익도 시장이 예상했던 거에 거의 2배 가까운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실적이었다면 800달러 돌파할 때 당시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과연 애널리스트나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이어서 테슬라 이야기까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슈도 계속해서 이어가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미국의 또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나쁘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지표라는 게 예상보다 항상 좋거나 나쁘거나 뭐 들쭉날쭉하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최근 나오는 걸 한번 쭉 되짚어 보면요, 지난주에 나왔던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보다 아주 나쁘게 나왔고, 그리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둔화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나온 지표가 2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표, 작은 지표들 한두 개가 경제 흐름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조금 분위기는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월보다도 많이 줄어들었고 전문가들 예상보다도 크게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해서 발표하는 제조업 활동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7월 달에 27.3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게 전월 31.1보다 낮은 것이고 전문가 예상치 31.6보다도 훨씬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그때그때 나오는 작은 지표들 한두 개가 예상보다 좀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경제 흐름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 2분기 GDP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 예상은 뭔가 하면 2분기 GDP의 상승률이 피크일 거다. 정점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GDP가 지금 현재 뭐 7.5 얘기도 나오고 7도 나오고 6.8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GDP 잠정치가 나오고 나면 3분기는 2분기보다 낮을 것이고 4분기는 3분기보다 낮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미국 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을 때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이번 FOMC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래도 좀 빨라지기 때문에 미리
좀 경고를 하고 역순으로 따져서 12월쯤 해가지고 테이퍼링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미국의 경제학자 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대답이 뭔가 하면 테이퍼링 시작 시기는 내년 초고 그리고 MBS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을 시작으로 테이퍼링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를 갖다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면 8월달 잭슨홀 내지는 9월달 정례회의 FOMC 정례회의에서 선제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하고 공개적인 그러니까 정확한 일정표는 12월 달 발표를 할 걸로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테이퍼링이 MBS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시작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8월이나 9월 달에 선제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를 좀 더 기다려 보겠다. 큰 변화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FOMC가 넘어갈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 이번 FOMC에서 좀 강하게 테이퍼링을 시사를 한다면은 상당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걸로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네. 되겠네요. 네,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 개발에 좀 몰두하는 제약사들이 여러 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치료제라 그러면은 길리언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를 활용한 렘데시비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큐나주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구용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신종플루가 타미플루 때문에 결국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여러 제약사들이 현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시오노기사라는 회사에서 현재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에 들어가서 내년 말쯤이면은 임상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먹는 경구용 치료제라 그럽니다. 그 밖에도 화이자가 하루 2번 복용하는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고 현재는 2,00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머커사입니다. 머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하면은 머커가 사실 지난 4월 달에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약을 가지고 코로나 환자들한테 해봤더니 바이러스가 줄어드는 걸 봤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머크가 이 스타트업이죠. 바이오벤처인 테라퓨틱스하고 같이 현재 지금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임상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최근 5일 동안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에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이 경구용 치료제를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약 이름이 몰루피라비브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약들이 이름이 어려운지 몰루피라비브라는 약인데 이 약이 왜 관심을 끄는가 하면 미국 정부가 이 약의 가능성을 보고 미리 12억 달러를 줬다 그럽니다. 12억 달러를 줘서 170만 개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이 머크사의 이 경구용 치료제를 갖다 밝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12억 달러에 170만 개면 환자 한 명당에 $700쯤 됩니다. 그러면 한 80만 원쯤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사실 경구용 치료제로 그냥 바로 쓰기에는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도 중요하지만 사실 치료제가 있어야 이제 코로나를 좀 벗어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경구용 알약을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걸 보면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까? 이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는 첫 번째 이유 중에 뭔가 하면 조금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백신은 의사한테 가서 맞으니까 그 부작용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경구용 알약 같은 경우는 집에서 먹잖아요. 그냥 삼키면 되는 거니까. 집에서 먹고
이 보통 보건당국들이 집에서 먹는 경구용 알약 같은 경우에는 메스꺼움 같은 좀 아주 가벼운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용 승인을 잘 안 내준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걸림돌이 돼서 쉽게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기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시오노기나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를 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약은 혹시 잘못하면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또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또 몰두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함께 말씀 이어가 볼 텐데요. 영국이 또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또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 보도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2015년에 영국의 캐머린 총리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원전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예. 그 원전 네. 협정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중국의 국영 기업이죠. 중국 광핵전력이라는 약자로 CGN이라는 이런 회사인데 국영기업인데 이 회사가 영국 원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일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협정을 맺었던 겁니다. 근데 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모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영국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중국 기업들의 개입을 배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영국 정부에다가 이 부분을 갖다 문의를 했더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더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미리 약속이 됐던 그러니까 일부 원전의 중국 참여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다.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할 만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영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홍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홍콩에 관련된 문제는 영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당사자다라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위구르족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영국과 중국이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국이 굉장히 미국 편을 드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U에서 탈퇴하고 난 뒤에 영국의 입장이 미국을 갖다가 그렇게 좀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CGN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상무부가 작년에 블랙리스트에 올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영국이 더 쉽게 이런 협정을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또 위험하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게 광둥성에 있는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라는 건데 이게 CNN이 처음에 보도를 했었죠. 보도를 네. 하면서 핵물질이 누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프랑스의 국영 EDF라는 에너지입니다. EDF 에너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저께 임시회 이사회를 열고 어제는 아닙니다. 그제죠. 네. 그제 임시회 이사회를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프랑스였다면 원전 가동을 멈췄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EDF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 중국의 CGN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 EDF 에너지가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EDF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은 당연히 이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을 했을 거다. 그러면서 한 얘기는 아직 위기 상황은 아니다. 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직 위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걸로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까지 말씀 이어가 봤습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함께 검토해 볼 텐데요. 세계의 최대 담배 기업이죠. 필립 모리스가 10년 안에 이제는 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필립 모리스의 CEO인데 야책 올자크라는 사람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담배 회사가 담배 안 팔고 장사 될까요?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네.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담배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제일 많이 파는 담배가 세계 1위의 담배입니다. 말보로. 그렇습니다. 말보로가 있고 무지하게 많은데 브랜드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가 펠러먼트, 그렇죠. 그리고 버지니아 슬림, 네. 라크 이런 것들이 모두 이 필립 모리스에서 만드는 그런 담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CEO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말보로의 판매를 영국에서 10년 안에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담배를 피우는 게 해로운데 전자담배 피우는 거는 좀 덜 해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배를 끊지 못하겠다면 전자담배로 옮겨타라. 연초를 없애겠다는 건가요? 네네. 네. 그러니까 관련 담배 대신에 그러면서 자기들도 사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담배 이외에 전자담배를 어느 정도 팔고 있는가 하면 전체 매출의 한 4분의 1쯤 된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전자담배 관련해서는 우리 여러 차례 기사를 접해봤지만은 나쁘기로 따지면은 일반 담배 못지않고 또 해악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해악이 있는가 하면 전자담배 피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나 담배 끊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담배와 꼭 같은 해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볼 것 같으면은 전자담배가 들어와서 유행하고 난 이후로 금연 클리닉에 오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전자담배는 덜 괴로운 걸로 생각을 인식을, 하고 네. 필립 모리스의 CEO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각국 보건 연구기관들의 조사를 보면 전자담배가 결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지 않은 걸로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식의 인터뷰가 우리 할 거 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서 기업 이미지를 좀 좋게 해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담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